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박한용의 라디오 100년 전쟁.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 한 번쯤 보셨죠? 그 시리즈물로 나왔으니까 못 보셨다 해도 어쩔 수 없죠. 거기 보면은 간달프라는 캐릭터가 나옵니다. 간달프, 경험 많고 능력 많은 그런 용감하고 지혜 넘치는 그런 어르신인데, 이분이 옷을 바꿔 입으면서 더 능력이 배가 되는 회색의 간달프에서 흰색의 간달프로 변하는 과정 보면서 신기함을 느꼈습니다. 야, 옷을 바꿔 입어도 저렇게 사람이 변하는구나. 예, 우리나라에는 생각해보니까 그보다 더한 경우들이 정말 많았어요. 예, 친일이었다가 친일 악질, 고등계, 형사, 경찰, 매국노 이런 거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친일을 벗고서는 반공의 옷을 입고 말이죠. 투사가 돼서 나타나서 다시금 민중을 착취하고 호의호식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디 한둘이었겠습니까? 예, 라디오 100년 전쟁, 친일파 열전.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일본 관동군 헌병부조원에서 대한민국 특무대 대장으로 변신한 반공귀, 여기 귀는 귀신의 귀자인가 보죠. 김창룡,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오늘도 우리의 길라잡이입니다. 길잡이이신 박한용 선생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 박헌용이 아니고요. 박한용입니다. 양승모험입니다. 예. 지하활동하고 괜히 저기 종북 이러지 마세요. 하여튼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아저씨들. 네. 어디 이름이 종북 임헌용? 임헌용보다 박한용이 훨씬 박헌용. 왜 이러세요? 민중모지연구소의 그 임헌용 소장님보다 훨씬 종북스럽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종북입니까? 정북입니까? 네? 정북이에요, 종북이에요. 잠깐, 지금 똑같이 들리는데요, 저는 지금. 종북은 북한을 쫓아가는 거고, 정북은 북한을 정통으로 향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둘 다 지금 종북이라고 발음하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네. 경상도 발음 속에 오하고 아가 잘 안 됩니다, 어가. 가가, 이거 다 아시죠? 예. 예, 저는 잘 모르는데. 예. 하여튼, 예. 아마 저는 바로 오늘 다룬 김창룡이 시대라면 저도 그게 몰렸을 것 같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이 사람이야말로 고문, 조작, 일신의 영달, 또 정치 테러 등등 다방면에 걸쳐갖고 현대사에 나쁜 의미로 굵직한 족적을 남긴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자, 일본 관동군 헌병보조원에서 대한민국 특무대 대장으로 변신한 반공귀 김창룡을 두 차례 거쳐 다루는데요. 요 몇 년간 대전 현충원 장군묘역에 안장된 것을 민족문제연구소 충남대전지부와 지역 시민단체들이 친일 정치군인 등을 이유로 철거 요구가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다시 부각된 인물이고요. 관동군 헌병 5장이라고 하면은 하사관이겠군요. 그렇죠. 예, 분대장. 네, 분대장인데 특무대 대장, 지금의 기무사령관까지 올라갔고요. 와. 그러나 옛 부하에게 암살된 인물, 백범 암살 배후 세력의 한 명이라는 의혹 등으로 문제적 인물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릅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고 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두 차례에 걸쳐서 김창룡에 대해서 다뤄보는 시간이겠습니다. 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마디로 김창룡은 한국 사회에서 친일과 반공의 맨 얼굴을 민낯을 보여주는 인물이다. 민낯을 보여주는 인물이다. 예. 어떻게 보면 또 티피컬하다, 전형적인 인물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아, 그래요? 예. 네. 친일파에서 어떻게 독재의 하수인으로. 네. 또 그리고 반공을 생존과 출세의 도구로 삼고. 네. 또 부정부패와 온갖 환란의 주범으로 성장하는 이 경로들. 나아가서는 또 이런 괴물을 또 누가 키워줬는가 하는 것까지를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어떻게 보자면 이게 제가 좀 쓰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맨 얼굴이 아니고 대한민국 수구 세력의 속살을 보여준다라고 보여주는 인물이에요. 예. 속살, 개맛살, 친일파. 네네네. 네, 이렇게 돼요. 네. 네. 자, 그럼 먼저 양력을 간단히 살펴볼게요. 김창룡 1916년 태어나서 56년에
그래 뭐 오래 산 사람은 아니네요. 총 맞아 죽었으니까. 아, 네네네. 자연사가 아니잖아요. 네. 일제강점기 함경남도 영흥군에서 태어나서 일제강점기 관동군 헌병 5장까지 승진했고 해방 후에 대한민국 육군 소장으로서 육군 특무부대 부대장으로 근무하다 옛 부하에게 살해당하고 중장으로 추중되어서 대전 국립현충원 장군묘역에 안장된 인물. 자, 보자. 관동군이라고 한다면은 그 만리장성의 동쪽, 그 산해관의 동쪽이라 그래서 거기 그렇죠. 지도에 따라서 관동군이라 그랬잖아요. 저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네. 바로 거기에 이제 러일 전쟁 이후에 일본이 그 요동반도죠. 산해관 동쪽이니까. 네네네. 요동반도. 그쪽에 관동 도독부를 설치해요. 아, 관동 도독부의 군사를 파견하는데 군대를 예. 그 군대가 나중에 확대해서 발전한 게 관동군이 됩니다. 그렇게 되는군요. 예, 예. 대한민국 육군소장, 그러니까 지금처럼 별 4개짜리가 많지 않았던 그 시절에 육군소장이면 대단한 적이었죠. 그렇죠. 예. 예, 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그 군인이 처음으로 전쟁을 치렀을 때는 그 최병덕 소장, 별 2개가 최고 계급이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전쟁 중에 이제 참모총장들이 나오는 거죠. 뭐 전쟁 중에 이제 별 3개가 나오고 전쟁 후에 별 4개가 나오고 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별 2개라고 하면 대단한 그런 거고. 일제시대 때 행적을 한번 살펴봐 주시죠. 예,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네. 예, 아까 말씀드린 1916년, 그 박씨가 비슷한 시기죠. 네. 예, 함경도 영흥에서 태어났어요. 네. 그래서 덕성보통학교를 마치고 2년제 영흥 공립농잠실습학교. 예. 그러니까 농잠이니까 누에, 그죠? 실습학교죠. 아, 일종의 농업고등학교 뭐 그렇죠. 그런 느낌이군요. 네. 예,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뭐냐면 일본인이 경영하는 그 유명한 제사 공장이 있어요. 편창 제사 공장인데 일본 말로는 가다쿠라라고 가다쿠라. 합니다. 예. 네. 왜냐 이 편창 제사 공장에서 나중에 그 노동조합 항일 노동조합이 많이 만들어져요. 그렇군요. 예, 아주 큰 공장이에요. 네. 그래서 직공을 일합니다. 노동자죠. 네. 예, 노동자 일하다가 그 다음에 뭐냐면 만주의 신경 신징, 네. 만주 철도 주식회사로 옮겨서 장춘역에서 네. 만주국 수도죠. 예, 여기서 뭐냐면 직원으로 근무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냐면 일본 관동군 여기 관동군 헌병대 사령부가 있었잖아요. 네네. 바로 관동군 헌병대 군속으로 들어갑니다. 와, 밑바닥이군요, 정말. 예, 그래서 군속이라고 했는데 뭐 그때 군속이란 별로 의미가 없는데 낮은 네네. 직급인데 네. 그러다가 1941년 4월 달에 신징이죠. 네. 있는 관동군 헌병 교습소에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이 헌병 교습소에서 교육을 마친 다음에 헌병 보조원으로 시작해서 그다음 헌병 이등병으로 근무하고 한데 잘 알지 우리가 헌병 보조할 때 제가 너무 우습게 보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나중에 전문가들입니다. 네. 말단에. 네. 예, 보조를 거쳐서 이등병으로 근무하다가 하는데 주로 업무가 뭐냐? 조선과 중국의 항일 조직을 정탐하는 임무를 담당했어요. 네. 예, 그래서 시작부터 일본 관동군 헌병 보조원을 시작한 이후부터 평생 동안 정보 공작의 전문가로 활동하게 예. 됩니다. 1941년이면 26살의 나이입니다. 예. 그리고 헌병 보조원으로 시작해서 정식으로 관동군 헌병 이등병으로 헌병 이등병으로 시작했다는 그야말로 그 쫄자에서 시작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바닥부터 치고 쫄병. 올라가는 겁니다. 그 뒤에 김창룡은 헌병 교습소의 훈련을 마치고 관동군 헌병이 되었고 소련 만주 국경에 파견되어서 조선 공산당과 소련 공산당. 예, 소련 공산당과 중국 공산당의 움직임을 탐지한 역할을 수행하고 그 뒤 일본 사복 헌병이 되어 사복 차림으로 일본의 정탐원으로 활약했고 우리가 말하는 특무죠. 아, 특무군요. 예. 41년 10월 중지군 그러니까 중국 군대, 아. 일본군이 중국의 중부 지구에 파견된 군대를 중지군이랍니다. 그렇군요. 예. 아마카스 사단 파견 헌병대에 배속되었고 소만 국경 부근에 파견되어서 중국 공산당과 소련에 대한 첩보 활동에 계속 종사를 했군요. 예. 예, 그러니까 이 친구는 저는 특무 공작 전문가다. 예, 그런데 이등병으로 시작했다 그러면 미미하기 시작을 한 건데, 그렇죠? 미미하지만 기능적으로 미미하진 않다. 아, 왜냐하면 그렇군요. 채말단이지만 바로 직접적으로 독립운동가 침투하고. 네. 아니 그때 그래서 이 헌병 보조원들도 헌병학교에서 상당히 고도의 그 뭐냐면 공작수를 배워서 나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실 헌병 오장만 넣어서는 안 되고 헌병 보조원들도 넣어야 맞아요. 그런데 뭐 그 파악도 안 되고. 예. 자, 계속, 예, 말씀해 주시죠. 예, 근데 이 김창룡이 결정적으로 출시한 게 있어요. 왜냐면 이 헌병 오장이라고 하는 직급까지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헌병 오장이면 팀장입니다. 팀장.
우리 보면 그 전두환 쿠데타 때 네. 이상 누구죠? 이상재인가? 그 보안사 네. 중사 있었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갑자기 제가 이게 큰일 났습니다. 이상 같은 경우에도 팀장이에요. 근데 나중에 국회의원까지 되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 오장이면 칼 차고 다니는 겁니다. 예. 예. 김창룡이 바로 이 오장까지 오르게 되는 결정적인 출세 사건이 있었어요. 네. 그게 1943년도 일입니다. 네. 1943년도에 중국 상하이에서 이제 중국 공산당이 뭐냐면 공작원을 파견해요. 네. 이제 만주에서 항일운동을 이제 지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흥안 북성 만주국에서는 그때 성을 이제 생년구역이 바뀌어가지고 흥안 북성이라는 게 만들어진데 아주 네. 북쪽에 북만주. 네네. 예, 그 싱안 베이성인데 여기로 지하 공작을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네. 예, 그 중국 공산당의 상당히 거물급 공작원이죠. 이름이 왕근내, 네. 중국식 발음으로는 왕진리. 왕진리. 예, 가 되는데 이 사람은 건거하게 됩니다. 예. 이 건거를 하는데 결정적인 공을 세웠어요. 네. 그렇게 된 게 관동헌병대가 이 왕진리를 이용해서 역공작을 합니다. 네. 이 역공작을 해가지고 이 소만 국경지대에서 활동하던 9개 지하 조직을 이른바 색출하고 그다음에 조직은 50여 명. 지하 조직은 50여 명이 엄청난 겁니다. 아, 그러게요. 대놓고 활동한 사람이 아니고. 그렇죠. 네. 체포합니다. 이것이 엄청난 공로죠. 네. 그래서 이 공로로 바로 헌병 5장으로 특진하게 되는 겁니다. 즉 병에서 예. 부사관으로 특진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러고 나서는 1943년 9월 되면 만주리 역시 북만주입니다. 만주리. 만주리 헌병대하고 면도와 헌병대 분견에서 견무하게 됩니다. 네. 이러면서 기록에 따르자면 2년 동안 공장지대를 중심으로 압력하면서 네. 예, 뭐냐면 50여 건이 넘는 항일 조직을 적발했다 그래요. 눈부신 정과네요. 예,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일본인 헌병들이 잠을 잔데도 얘는 안 자고 나가서 헌병 보조원 때 보초를 섰다 그래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헝그리 정신에 충만했군요. 네 그만해라 해도 네. 아닙니다. 제가 더 해야죠. 이렇게 했던 놈이에요. 그래서 중국 공산당으로서는 정말 원수 같은 사람이었겠네요. 원수였겠네요, 그냥. 예. 뭐 잡히면 그 용서할 수가 없겠죠. 네. 그러니까 바로 일제가 패망하자마자 만주에서 바로 함경도 영웅으로 튀어버린 겁니다. 아니, 그래봤자 소련군이 진주해서 김창룡이 무사하진 못했을 텐데요. 그래서 고향에 왔더니 이제 소련군이 와 있는 거예요. 아, 네. 예, 그래서 바로 체포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1945년 11월 달 하고 네. 두 번 체포가 돼요. 두 번. 예. 그 두 번 다, 한 번은 체포됐다 한 번 나오고 한 번 또 체포됐다가 또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건데. 네. 1945년 11월과 그 다음 해 4월에 소련 군정에서 두 번 전범으로 체포됩니다. 네. 물론 전범의 핵심은 아까 말했지만 일본 헌병 5장으로서 네. 악질을 한 것이죠. 그래서 두 차례 사형 선고까지 받았어요. 와, 근데 어떻게 살아남았어요? 한 번은 이제 안면장사로 살아남고. 안면장사로. 네, 네. 또 한 번은 뭐냐면 소설같이 탈출해요. 드라마처럼. 어떻게요? 포승에 묶인 채로. 묶인 채로. 네, 이제 감옥에 끌려가는데 기차에서 앞에 있는 사람이 졸았단 말이에요. 네. 감시원이. 네. 그걸 묶인 채로 발로 죽여버리고. 네, 그리고 뛰어내려서. 완력이 대단한 사람이었죠. 네, 눈이 보면 뱀눈이에요. 얼마나 무시무시했냐면 이정재 아시죠? 네네네. 나중에 이정재가 그 김창룡한테 한 불려간 적이 있어요. 네네. 조폭 사건으로. 네네. 조폭 이권 사건이죠. 네. 김창룡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싸늘하게 쳐다보는데 너무너무 무서워서 등골이 싸늘해졌다 그래요. 이정재, 천하 이정재가. 예, 예. 그렇군요. 예, 이렇게 해서 뭐냐면 그래서 때려 눕히고 기차에서 뛰어내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월남하게 되는 겁니다. 정일권도 비슷한 케이스라면서요. 그렇죠. 정일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용정에서 네. 연길인 것 같은데 헌병 대장을 했었어요. 이분 일제 말기에. 이 양반은 간도 특설대가 아니었나요? 그냥 만주국 헌병대. 아, 만주국 헌병대. 아, 만주 군관학교를 졸업하고 예. 네, 만주국 기병으로 있다 헌병대. 헌병으로 갔어요. 네, 네. 이 정일권 같은 경우에는 역시 그 당시에 이 패전 직전에 뭐냐면 그 길림으로 갔어요. 예. 길리 가는 이유는 뭐냐면 소령으로 진급하기 위해서 소정의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간 거예요. 네. 그런데 일제가 패망하게 되죠. 그러니까 예. 길림에서 뭐냐 신경이 가까우니까 네. 신경 가서 그래서 이 만주군이나 관동군 출신 조선인들이 모여가지고 신경보안사령부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요. 네. 그래서 조선인 교포들 또는 이주민들을 보호한다라는 명목으로 이제 갑자기 변신하게 되는 것이죠. 네. 이렇게 하다가 소련군이 들어와서 협조 요청했는데 잘 안 됐겠죠. 네.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헌병 출신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전범으로 체포가 돼서 시베리아로 끌려가게 됩니다. 야. 그래서 시베리아 가는 기차에서 탈출하는 거예요. 소령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그 소위 만주국에서는 중위 좌관이라고 하는데. 예, 그러니까 소좌 뭐 이런 예. 그렇군요. 좌관급이죠. 그 그러니까 위관급이 아니라 영관급이라면은 꽤 높은 겁니다. 그죠. 왜냐면 우리 만주국은 우리가 늦게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만주군관학교에 대부분들이.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출세를 빨리 했다는 중년제로 얘기죠. 봤다 보시면 돼요. 뭐 저 원영독처럼. 박정희도 소위 뭐 이랬었는데. 예. 그러니까 정일관에 내려오듯이 똑같이 올라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국군이 되는군요. 국방군이. 예. 뭐 국방 아직은 아니죠. 왜냐면 미군정 하니까. 예. 그러니까 미군정이들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이잖아요. 그래도 아무리 미군정 아래라도 일본군 헌병 5장 출신이었으면 그것도 관동군이면. 그렇죠. 악명 높았단 말이에요. 원래 그래야면 안 되는 건데. 예, 근데 오히려 뭐냐, 이 일제시대 경력을 경력자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미군정의 한계였고, 또 우리 정부의 그런 치명적인 실수고. 예, 그래서 1차 월남민들의 상당수는 친일파들이에요. 하긴 뭐 실수가 아니고 의도적인 거였겠지만. 근데 그 대한민국이 다 받아주는 거죠, 미군정이. 네. 그래서 일단 그 김창룡에게는 월남 직후에 만주군 출신이 이제 전부 다 인맥 동원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 과거에 만주군 출신으로서 국방경비대 사령부, 국방경비대 사령부의 부관으로 있던 박기병 소위라고 있어요. 네. 이 사람이 추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방경비대 제후연대에 처음엔 사병으로 입대해요. 좀 서러웠겠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죠. 근무지를 이탈해서 그만두게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예. 구체적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제 그 훈련이 가혹했다는 거예요. 뭐 일제식 군대가 섞여졌겠죠. 네, 배고팠겠죠. 힘들고. 근데 그보다 더 큰 게 뭐냐면 이 자식이 간동 헌병 출신이어서 되게 뭐냐면 이게 딸을 당했대요. 그럴만한. 딴 건 뭐라도 이게 뭐냐면 헌병은 좀 다르게 보는 거야. 헌병은 악질이잖아요. 게다가 그렇죠. 관동군 하면 다 치를 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관동군 헌병 출신의 이유로 연대의 경비사관학교 이제 쉽게 장교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추천을 못 받아요. 너는 너무 과거 행적이 끔찍하다. 네. 그렇게 되니까 뭐죠? 내가 볼 때 훈련을 못 견뎌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김창룡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게요. 네, 헌병 훈련소 출신인데. 예. 내가 볼 때는 내가 명식에도 호장까지 했는데 사병으로서 이제 뺑뺑이 돌리는 것이 불만이었을 거예요. 훈련이 고된 것보다. 네. 두 번째로는 결정적인 게 뭐냐? 출세를 못한 거죠. 네, 장교 후보로서 추천을 못 받았잖아요. 이 사람 보니까 대단히 출세하기 불타는 사람이었는데요. 그죠? 네. 그러니까 다시 뭐냐? 뛰쳐나간 다음에 박기병한테 찾아가요. 그래서 또 김밥 싸는 거죠. 요즘 말로. 이게, 좀 봐주라. 그러니까 박기병이 뭐냐? 자기가 근무하던 국방경비대 제3대 사병을 일단 받아줘요. 네. 그러다가. 예, 그렇게 해가지고 뭐냐면, 다시 뭐냐면 재입대한 거죠. 네. 그래서 정보 하사관으로 갑니다. 예. 그래서 그렇군요. 사병이다가 무단으로 나갔다가 정보 하사관으로 다시 재입대하고, 그러다가 뭐냐면 김백일이라고 아시죠? 이 사람은 우리나라 최초의 1군 단장을 지냈고 최초의 중장. 예. 그러니까 별 3개를 최초로 다룬 사람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저보다 더 잘하십니다. 근데 일제시대 행정 좀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맞아요. 그 백선엽의 친구인가 뭐 선배인가 그렇고 비행기 사고로 죽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 자리를 백선엽이 이어받게 되죠. 예, 잘한다고 하니까 계속 말씀하시네요. 죄송합니다. 훌륭하십니다. 아니 맞는 얘기예요. 네네네. 정말 이렇게 우리 손 가수님처럼 네. 많이 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청취자분들도. 뭐 고맙습니다. 예. 바로 이때 정보 하사 공부하는데 만주군 역시 출신인 대위 출신인 김백일이 부연대장이었어요. 예. 이 사람을 추천해가지고 1947년 1월달에 조선경비사관학교 지금의 육사지의 전신이라고 하죠. 제3기로 입대하면서 드디어 장교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드디어 꿈을 이루는 그런 김백일 그렇죠. 예, 그러니까 김백일이라는 철저하게 김창룡 만주군 인맥이죠. 네, 간도특설대 창설 의원입니다. 김백일은 그렇죠. 예, 저는 이 김백일을 미스터 간도특설대라 불러요. 그렇게 상징적인 인물입니까? 간도특설대를 창립할 때 창설 요원이자 간도특설대가 일본이 패전하는 이후에 마지막 해산할 때 해산 책임자였어요. 조선인 사병들이. 그러니까 거기 맏형격이군요. 예, 그러니까 온갖 토벌을 다 한 사람이 이른바 토벌이라고 자기들 했던. 계속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 김백일 같은 경우에는 만주에서는 잡히면 죽게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이 김백일은 또 역시 김창룡처럼 북한으로 넘어왔어요. 만주에서 죽으니까. 그래서 뭐냐면 북한군 창설에 관여했다 그래. 그래요? 일설에는 뭐냐면 또 누구 조만식 선생의 뭐 경호 비서로 있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렇군요. 아니 백선엽이야말로 조만식 선생의 근데 제가 김백일은 있었죠. 제가 볼 때 인민군 창설에는 관여했을 것 같아요. 경력자로서. 그렇군요. 관여했는데
들통난 거예요. 간도특수대. 간도특수대는 왜냐하면 최현, 김일성 부대가 싸운 부대예요. 그렇죠. 그 중국 그리고 조선인 유격대들 예. 그 항일 무장 세력과 싸웠던 네. 그런 예. 세력이었으니까요. 예. 그래서 뭐냐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려와서 먼저 자리 잡은 게 바로 김백이래요. 예. 그래 김창룡이라는 사람이 자기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추천해야 되는 겁니다. 이래서 김창룡은 바로 이제 조선경비사관학교 제3기로서 단기 교육을 마치고 불과 3개월 만에 네. 예, 소위로 인간됩니다. 야. 경력이 인정된 거죠? 그때는 이제 그 국방 육군사관학교, 조선경기사관학교 11기 이전까지는 4년 동안 교육받은 게 아니라 속성으로 이렇게 그렇죠. 예. 그래서 육사 11기가 갖는 좀 이렇게 자부심. 전단 기술이죠. 네네. 좀 독특한 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부터 4년제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된 장교다라는 그런 네네. 자부심. 이게 지나쳐 갖고 학교를 몇 년 다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네. 조국에 대해서 충성하고 군인의 본분을 다 하느냐가 원칙이 돼야 되는데 고작 그 짬밥수로 지금 따진 거예요. 그렇죠. 그 초창기에는 인력을 충당하고자 빨리 숙성시켜서 전당 장교를 전투에서 내가 볼 만들었다고는 때는 전당 같은 경우는 이제 후방에 있었잖아요. 네. 사실 제가 상당수의 전우들은 많이 전방에서 죽었잖아요. 맞습니다. 그 전에 그런 거 생각하면. 기수가 빨리 교체되는 이유는 뭐냐면 속성으로 사관, 그 소위로 만들어서 전선에 내보내면 거기서 네. 가장 많은 사상률을 기록하지 않습니까? 소위들이, 소대장들이. 그러니까 7기, 8기들, 뭐, 그 앞에 기수들이나. 예, 뭐 남아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네, 정도로 그런 거 생각하자면 전사를 우리 했는데. 뭐 4년제다 이렇게 자랑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거기 군인으로서 보면 안 지킨 사람들이 군인 외적인 요소를 가지고 강조해요.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간에 이렇게 했는데 역시 이게 뭐냐면 딱에 소위를 인가한 다음에 바로 국방경비대 제1년대. 네. 바로 정보주임 보좌관이 됩니다. 네. 근데 여기가 뭐냐? 그러니까 김창룡이가 이제 불러 모으는 거야. 음. 일제 때 경찰들이나 헌병 출신들 있죠. 네. 얘들을 모아서 정보 소대를 만들어내고 자기가 소대장이 되는 겁니다. 야, 그래서 이 정보소대 소대장을 맡아갔을 때 또 이른바 한탕 한다고 할까요? 네. 한 건 했군요. 예, 그 당시에 미소공동위원회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미소공동위원회. 예, 모스크바 3상 회의 결정에 따라서 그죠? 네. 남북한의 그 통일된 정부를 만들기 위한 그 미소의 공동위원회가 만들어졌을 때 소련군 장교가 있었어요. 네. 이 소련 장교가 그 사진을 촬영했단 말이죠. 네네. 요거를 적발시켜서 추방시킵니다. 호. 예. 그렇군요. 예, 그렇게 해서 뭐냐면, 이 재주 있는 놈일세, 이렇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때부터 뭐냐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정보소대 소대장으로 있을 때부터 사실상 이른바 군대에서 숙군 사업이라는 걸 지가 벌리게 됩니다. 예. 물론 지 자신이 한가 이제 숙군이 할 때 바로 숙군의 실제적 총책임자라고 그렇군요. 실무 책임자로서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국방경비대 제7연대장, 만주군 출신이에요. 네. 이병주라고. 네. 이병주를 건강한 것을 시작으로 해서 국방경비대 내부에 있는 이른바 좌익 세력들을 숙청하는 일에 주력하게 되죠. 창군 초창기는 사단이 존재하지 않고 연대로만 있었는데.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정확하십니다. 그 1년대에 있었다는 것은 상당한 엘리트로 인정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떻게 군 전문가 같으세요? 딴 약간의- 데는 별로 이렇게 안 하다가 군 나왔을 때 굉장히 해박한 지식. 약간의 밀덕입니다. 어렸을 때 그래요? 꿈이 군인이었고 아버지께서도 예, 그러셨구나. 예, 중령 출신이시고. 근데 숙군이라는 게 뭡니까? 예, 숙군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군 내부 숙청을 말하는 것이죠. 네네. 이게 어떤 거냐면 처음에 국방경비대가 만들어졌을 때 뭐냐면 모집 기준이 엄격할 수가 없었죠. 예. 왜냐 좌우를 따질 수는 없었잖아요. 네네. 뭐 일본군 출신이나 헌병 오장이 들어오는 판에 그죠? 그렇죠. 예, 이렇게 되니까 좌익이라고 하는 사람이 못 들어올 이유는 없었잖아요. 네. 거기다가 신원조사 같은 것도 별로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 그런 속에서 뭐냐면 좌익 성향의 군인들도 꽤 있었어요, 군 내부에. 네. 그래서 처음에 숙군 같은 경우는 크게 두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처음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네. 바로 미군정 시기죠. 예. 국방경비대 내에서 각 부대 내에서 좌익 축출하기 위해서 부대 단위로 했었어요. 소규모로. 예, 이렇게 했습니다. 이때는 주로 사병이 대상이었어요. 네. 예, 근데 이렇게 되다가 그게 커져버려요. 네. 처음에는 밑에서 들어 사병만 했는데 그다음에 이제 하고 개별 부대 단위로 했잖아요. 자체적으로. 네. 근데 1948년 6월 18일에 제주도에 주둔했던 제9연대장 박진경 대령이 있었어요. 맞아요. 4.3 진압하러 갔는데 예. 너무 악독하게 그렇죠. 했기 때문에 부하에 의해서 암살당했습니다. 이 사건이 되어서부터 뭐냐면 사상 금지이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군 입대자에 대해서도 사상 금지이 강화되고, 그다음에 좌익 힘의자에 대해서 검거가 군 전체로 확산됩니다. 네.
이때 이제 숙군을 주도할 수 있는 게 정보국 아니겠어요? 네네. 그래서 뭐냐면 육군본부 정보국에 있었던 총책임자가 백선엽 중령이에요. 그렇게 되고 그 산하에서 제1년대 정보 주임이 바로 이제 김창룡이 되는 거예요. 20대 중령이었고요. 예, 그렇죠. 만주국 출신이죠. 예, 만주군 출신이죠. 네, 예. 그리고 백선엽도 이제 간도 특설때 있었지만 네. 정보통이라고는 이야기가 있어요. 정보통 만주국에서. 그렇군요. 예. 하여튼 근데 이제 이게 그래서 이제 보면 쉽게 말하면 박진기 암살 사건으로 전부대로 확산되고 그다음에 육군본부 정보국이 이제 전면에 나섰는데 네. 이것이 뭐냐면 여순 사건 때 더 커져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1948년 10월 19일 날 여수에 주둔했던 육군 제14연대 반란이 있었잖아요. 예. 이렇게 되니까 뭡니까? 이제는 사병만이 아니라 간부국까지 확산됩니다. 이때 박지기도 체포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군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맞습니다. 했어요. 예. 그때 백선엽에게 그 구원을 부탁해서 예, 백선엽이 살려줬죠. 예, 그렇게 해서 뭐냐면 예. 일단 이 숙군은 여순 사건의 이후에 1949년 3월 달에 일단락되었어요. 이때 숙청된 인원이 무려 1,496명입니다. 1,496명. 예, 그렇게 해서 일단 숙군이 끝났는데 2차 숙군이 또 단행돼요. 예. 이거 어차피 김창룡의 출세의 과정과 밀접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예. 1949년 5월 달에 표무원 소령하고 강태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강태무. 이 두 사람이 뭐냐면 산하에 있는 대대병력을 이끌고 월북을 해버립니다. 대대장이었군요, 이 사람들. 예, 근데 대대가 또 월북했어요, 대대. 예, 와. 그렇게 이건 심각하죠. 그래서 다시 숙군이 일어납니다. 아직도 있단 말이냐? 네. 이렇게 해서 2차 숙군은 한국 전쟁 직전까지 계속됩니다. 근데 또 재미있는 건 이때 숙군할 때 파면된 장교들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의 경우는 물론 좌익이 아닌데도 막 덮치러 간 것도 있죠. 이들이 일부가 또 한국 전쟁 6.25 때 다시 복권되기도 합니다. 인력이 부족하니까. 박정희도 뭐 그런 식으로. 그렇죠. 예. 네. 박정희가 바로 정확히 보신 겁니다. 네. 그 당시에는 국방경비대가 몇만 명밖에 안 됐기 때문에 여기서 49년 3월에 숙청된 인원이 1,496명이라는 것은 꽤 많은 겁니다. 엄청난 거죠. 네, 네. 이 숙군 당시의 대표적인 처형 장소 중에 하나가 은평구 수색이에요. 서울에. 예. 그래서 뭐냐면 왜냐 숙군 관련된 군법회의에 거쳤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어떻게 처리했냐. 아침에 판결 받으면 저녁에 처형시켰어요. 아, 너무하네요. 예, 그래서 전쟁 전에만 하더라도 6.25 전에만 해도 100명이 넘는 군인들이 수색리 야설에서 즉결 처형되기도 합니다. 아, 너무합니다. 이거는 아무리 군사조직이라고 하지만. 피해 학살이죠. 그렇군요. 이때 그러면 역시 이런 부분을 담당하는 것은 정보계통이니까 네. 김창룡이 또 활약을 했겠군요. 그렇죠. 여기서 바로 이제 김창룡이 두드러지게 앞서 나가게 합니다. 네. 일단 김창룡은 1948년에 중위로 진급했다가 정부 수립이 되면서 대위로 진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육군본부 정보국에 배속이 돼요. 네. 그래서 이 정보국에 제3과가 있어요. 네. 이 3과가 SIS라고 부릅니다. CIS가 아니고 SIS. 네, 그 과학수사되고 예. 특별조사과입니다. 네. 스페셜 이렇게 되겠죠. 인베스티게이션 이렇게 네. 되겠죠. 스쿼드인가 이렇게 될 거예요. 이 SIS인데 이게 훗날 방첩대 CIC가 되는 거예요. 네. 예. 여기에 과장이 바로 김안일 소령입니다. 네. 그러니까 백선엽 국장이죠. 네. 제3과 특별조사과 과장 김안일 소령. 네. 그다음에 그 밑에 대위. 김창룡 대위. 이게 핵심 나요. 핵심이군요. 네. 와. 그래서 이들이 아까 봤던 2차 숙군 있죠. 네. 여순 사건 때 네네. 바로 본격 전개하면서 이때 김창룡이 관계한 게 바로 남로당 군사부 책임자 이재복, 이재복, 그다음에 박정희 등 이런 것을 세우면서 김창룡은 소령으로 진급하게 되는 거예요. 와, 승승장구인데 왜냐하면 이재복과 박정희를 체포함으로써 예. 소령이 되는 겁니다. 1947년 1월에 입교하고 몇 달 교육받은 다음에 소위가 됐는데 예. 몇 달 후에 중위로 진급하고 그리고 8월 달에 그러니까 정부 수립과 함께 대위로 진급했다는 것은 한 6개월 있다가 다시 대위됐다는 얘기고 그리고서는 그렇죠. 몇 달 있다가 다시 소령이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2달 만에 소령으로 특진한 거예요. 죽인다. 예. 그다음에 1949년 4월에는 그 남로당 조직부 책임자 이중업이라고 있어요. 네. 이중업을 검거하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검거하게 됨으로써 이제 이중업 아주 거물입니다. 남로당의 네. 핵심 간부죠. 하면서 군 참모총장 표창까지 받았어요. 엄청난. 이렇게 해서 뭐냐면 그해 7월까지 쭉 막을 내린 숙군 작업에 무려 군 병력의 5%에 상당하는 4,749명의 장병이 처벌됩니다. 2차 숙군에서. 그렇군요. 예. 49년 7월에 그래서
이 숙군 사업의 그러니까 핵심 100명 중에 5명이 숙군. 20명 중에서 예. 100명 중에서 100명 중에서는 5명. 예. 이 숙군 사업의 핵심 실무 책임자이고 공로자로서 출세를 거듭했습니다. 바로 이제 나중에 훗날 김창룡에 대한 평가에서도 계속한 게 숙군의 공로자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육군에서는. 근데 네. 이 문제는 이 숙군 자체에서 김창룡의 숙군은 문제가 많았다는 진단이 있어요. 예. 상대가 정설화되고 있는데 네. 극단적인 방공의식과 성과주의에 집착해서 무고한 사람들을 고문 조작 등으로 자유로 몰아서 비난을 그 당시에도 많이 받았어요. 예. 어느 정도냐면 군 내부에서 송호성이라는 분이 있어요. 예. 광복군 계통이죠. 네네. 이 사람이 뭐 이분이 자익과 연결을 갖고 있다면서 이렇게 연공세력으로 지목받기도 했단 말이에요. 또 오동기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오동기 사건 제가 나중에 다루겠지만 네. 중국군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항일이죠. 예. 그 이상하게 뭐냐 용군을 몰린 사람들이 광복군 계통이나 중국군 계통 이 몰린 거예요. 송호성 씨 같은 경우는 그게 이승만이 좀 반대되는 성향이죠. 처음 시작할 때는 그 국방경비대 시작할 때는 최고위층이었어요. 그렇죠. 서열 1위였는데 네. 여기서 숙군되고 그러면서 오히려 북한으로 넘어가서 북한에서 장군이 됩니다. 이런 이제 기이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네. 야, 자, 숙군 사업을 이승만이나 친일군인 출신과 불편한 관계인 인물들을 제거하는 등 악용한 그런 혐의. 그래서 그 성과로 49년 6월 육군 정보국 방첩대 CIC라고 하는 거예요. CIC의 대장으로 임명되고 7월 중령으로 진급하고 도대체 그러면 48년 1월에 중위가 된 다음에 중위, 대위, 소령, 중령. 와, 죽인다. 네. 승승장구. 승승장구. 초고속 승진. 그러니까 그 1년 몇 개월 만에 그러니까 그 소대장에서 대대장급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방첩대 대장이 되자마자 안두희의 백범 암살 사건이 일어나고. 예,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이게 방첩대 대장이 되는 그 순간에 백범 암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 이거 좀 흥미진진해지네요. 네네. 네. 자, 그러면 이제 방첩대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안뒤는 뭐냐면 그 특무대 소속이잖아요. 네. 쉽게 말하면 방첩대 소속이잖아요. 네네. 아, 포병 대위죠. 포병 소위죠. 예, 죄송합니다. 네, 포병 소위였는데. 예. 자, 근데 자기가 방첩대장으로 임명된 직후인 6월 26일 날 백범 암살 사건이 일어나니까 놀라운 것이 이때 밖에서 헌병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즉각 뭐냐면 안뒤를 들어갔잖아요. 신병 확보해가지고. 네. 쉽게 말하자면 군인이라서 헌병이 들어갔던 건 말이 되지만 사건이 일어나자 바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건 기다리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기다리고 있었다는 납득이 안 되죠. 네. 그때 우리 원영독 얘기할 때 했었죠. 네. 아, 전봉독 얘기할 때. 전봉동 얘기할 때. 예. 전혜린. 예. 네, 아버지. 근데 바로 범행당일 다시 특무들이 이감시킵니다. 음. 네, 이렇게 해서 그냥 특별 배려하면서 커피도 마시고 김창룡과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보호를 해주죠. 특별 대우를 합니다. 그래서 잘 모시라고 한 거예요, 사실은. 예. 감옥에 놓지만 그 특별 대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뭐냐면 이때 암살자가 방첩대 소속의 현역 육군 포병 중이었다는 거예요, 안두희가.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무에서 이게 배우가 아니냐, 김창룡이가 배우로 의심받는 거죠. 네. 특히 뭐냐면 나중에 안두희가 감형받잖아요. 네. 감형받을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감형받다도 이건 불명예 제대시켰잖아요. 그러고선 나중에 다시 복귀시킵니다. 네. 이런 것이 전부 다 뭐냐면 이거 김창룡이 관계한 거예요. 아. 그래서 안두희가 대령으로 예편합니다. 놀라우게도 백범 씨의 범이 대령으로 예편한다라는 놀라운 일이죠. 놀랐습니다. 예. 두고를 암살한 놈이 그렇게 되겠어요. 그러게 레지스탕스의 뭐 지도자를 많이. 그러게 말입니다. 근데 이때도 계속 그 뒤를 봐주는 겁니다. 그죠? 군납하고 관계한 사업. 군납업자로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렇죠. 예. 심지어는 뭐냐, 김창룡의 경우에는 백범 암살과 관련돼서 의심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네. 최병덕이라든지, 그죠? 그 국방부 장관 하든, 네. 육군 참모총장, 또는 육군 참모총장 장은삼 포병사령관, 네. 신성목 국방장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들의 입을 막혀서 이들의 죽음에도 개입했다는 그런 소문까지 돌았어요. 지금 백범 암살에 연루된 사람들, 네. 그 공모자들로서 최병덕, 장은삼, 신성목 이런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렸단 말이죠. 이들이 다 죽어요. 어머니 죽음이나 전사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는데. 최병덕은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네. 근데 이들에 대해서 뭐냐면 자원은 이제 살해 당하죠. 뭐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만 여기에 직간접적으로 또 공작하지 않았나라는 얘기도 있다 그러고요. 1992년 안두희가 사건 43년 만에 입을 열어서 김창룡의 사주를 받아 범행했다고 진술한 바가 있었는데 김구 선생의 아들 김신
당시 계급이 소령에 불과했던 김창룡이 단독으로 살해를 지시했다고 볼 수 없다며. 왜냐하면 김신 이분이야말로 군인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계급 체계를 아니까 네. 사건 전모에 비춰볼 때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말하기로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결과적으로 이제 이렇게 출시할 때 있어서 무리수가 따른 거 아니겠어요? 네. 예,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게 끝이 좋을 수가 없겠죠. 네. 예, 그래서 뭐 1949년 하는데 이 가면 갈수록 재미가경이었는데 그 몇 가지 사례를 좀 들 필요가 있어요. 이가 거의 출시를 위해서 어떤 무리수를 했는가? 네. 이 1949년 10월 29일 서울시 동대문구 민보단 단장 고희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 민보단은 사실 우익단체입니다. 우익단체. 네. 이 고희도가 뭐냐면 이번 육군정보국 제3과가 김창룡이 있었던 데 아닙니까? 네. 연행돼서 수사받다가 고문치사 당해요. 아니 우익단체 간부를 왜? 그 나중에 김창룡이라는 됨되면은 우익이도 자기가 볼 때 빨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검찰이 조사해보니까 고문치사예요. 그래서 이 문제로 해서 뭐냐 당시 육군본부 정보국 제3과의 2등 중사 도진이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아요. 네. 또 당연히 그 김창룡이 상관으로서 관계했을 그렇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때 뭐냐면 문책을 받아서 공군본부로 좌천되기도 했어요. 아니 잘 봐요. 2등 중사는 지금으로 따지면 짝대기 3개 그렇죠. 상병에 해당되는 계급인데 상관으로서 문책을 받아 공군본부로 좌천이 됐다. 그러니까 부하는 징역 3년인데 네. 정작 그 위에 지휘 책임자는 김창룡은 참 공군본부로 옮겼을 뿐이에요. 역사가 유구해요. 밑에서 예. 책임지는 거는. 근데 어떻게 부활한 거죠? 6.25가 또 살려줍니다. 여러 사람 살려주는군요. 예, 6.25가 일어나니까 바로 뭐냐면 또 재능을 아껴야 된다, 이승만에. 네. 그래서 뭐냐면 바로 8월 달에 경남지구 방첩대 대장으로 다시 복귀합니다. 네. CIC. 그 다음에 9월 달에 인천 상륙작전 하잖아요. 네. 이때 또 서울로 들어오게 됩니다. 네. 들어와서 뭘 하냐면 10월 달에 군 검경 합동수사본부장으로 취임하는 겁니다. 아니 이건 방첩대 지방본부는커녕 방첩대 전체 본부를 뛰어넘어서 그렇죠. 군 검경 합동수사본부장이면은 그렇죠. 이야. 바로 이러면서 대령으로 승진해요. 그래서 뭘 했냐면 이게 바로 이른바 그 악명 높은 부역자 심사예요. 왜 서울에서 못 내려가면 피난민들 있었잖아요. 잔류민들. 네. 이른바 잔류파라 그러죠. 네. 도강파와 잔류파 할 때 잔류파. 어쩔 수 없이 부역한 사람이 많았잖아요. 게다가 안심하고 있으라고 해놓고서 지는 도망가고 예. 그리고 한강 다리 끊어서 이승만이. 피난 못하게 한 주제에 예. 그때 잔류했었던 사람들을 가지고 심사를 해서 예. 부역 혐의로 처벌했다는. 예. 그때 문제의 핵심은 부역할 때 마구잡이 부역 처벌했어요. 그래서 너무 심해가지고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부역자 처벌을 김창이 주도했는데 그래서 이때 이승만은 뭐냐 오히려 잘하고 있어 자네 역시 자체고야 하고 신임을 받아서 오히려 그렇다고 이게 일정한 잣대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친소 관계도 있고 그렇죠? 네, 그래서 평소에 밉보이는 그런 세력이나 인물에 대해서는 가차없는 그런 극형으로 처리하기도 하고 그것도 속전속결로 그렇게 해서 어떤 이들에게는 재앙이었고 어떤 이에게는 부활의 서막이었었는데 예, 정말 김창룡 같은 사람에게는 노다지였겠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네. 이 군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이거 마구잡이고 법 없이 설쳤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게 사실 이 군검경 합동수사본부 만들려면 관련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것도 없이 만들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야당들에서는 이 법적 근거가 없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너무 조작 사건이 많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뭐냐면 워낙 문제가 심각해가지고 51년 5월달에 해체되었습니다. 아. 근데도 이승만 총리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미 다 파탄 내고서는 초토화시킨 다음에. 예. 그럼에도 육군 특무부대장으로 부임하고 이승만 대통령의 각별한 지원 아래 각종 공안 사건을 해결하고 계급도 53년 5월에 드디어 별을 달았고 예. 그 전쟁 끝나기 저기 2달 전에 55년 1월 육군 소장으로 진정한 장군이죠. 그러니까 도대체 쫄자에서 사병으로 입대해갖고는 부침은 있었습니다만 별칙을 달았어요. 근데 사실 저는 볼 때 이 김창룡은 아주 참 그 끔찍한 정치군이에요. 네. 좀 괴물이라고 한국의 분단이 낳은 괴물인데 네. 이 사실 제1공화국 시절에 있어서 각종 정치적 음모에 네. 김창룡이 그 중심에 있었어요. 특히 아까 말했지만 김감설설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리고 이 사람이 출세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수많은 공안 사건을 처리한 것인데 네. 문제는 이 중에 상당수가 정치적 목적이나 네.
개인적 성과주의에 의해서 조작되었다는 것이 지금 계속 밝혀지고 있어요. 그렇군요. 예, 그런데도 이승만은 뭡니까? 계속 이 김창룡을 신임했죠. 그러면서 뭐냐면 이 신임을 가다니까 올해 뭐죠? 이 김창룡은 더 설쳤겠죠? 예. 예, 그래서 뭐냐면 각종 제1공화국 시기에 각종 공황 사건을 도맡아서 처리하면서 했는데 이 그 조작 사건들이라는 것들 이제 밝혀진 몇 가지 예를 들자면 네. 1949년 제14연대장 네. 오동기라는 사람이 연루됐던 이른바 혁명의용군 또는 네. 인민해방군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예. 줄여서 그냥 오동기 사건. 오동기 사건. 예. 또는 1950년에 그 유명한 남로당 이강국의 연인인 여간첩 이른바 김수임 사건. 네. 처형시키죠. 예. 그 다음에 뭐냐면 부산 정치파동 아시죠? 예. 이때 요 빌미가 이때 이승만이 겸령을 때리잖아요. 그 빌미가 됐던 게 부산 금정산에 공비가 들어와 침투했다. 전방에선 전쟁을 하고 있는데 부산에서는 이따위 그 조작질을 하고 있었던 이승만. 바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 김창룡에 관계한 조작 사건이에요. 야, 유관 역사의 용공 조작 사건 그 중에 몇 가지를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뭐 시간은 뭐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볼까요? 네. 이건 일종의 김창룡에 대해서 억울하게 뭐냐면 희생당한 사람들에 대한 신원, 명예회복의 문제와 관계 있겠죠. 진실규명과. 예. 예, 우선 오동기 인민해방군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거는 여순 사건하고 관계됩니다. 여순 사건. 잘 알다시피 1948년 10월 20일 10월 19일 날 네. 여수에 주둔했던 국군 제14연대가 반란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네. 제주도로 우린 갈 수 없다. 네. 왜냐하면 동포를 죽이러 가는데 군대가 갈 수 없다 해서 일으킨 사건이 바로 14연대 반란 사건이잖아요. 네. 교과서에서는 여순 사건이라 부르지만 엄밀하게 해서 이건 국군 제14연대 반란 사건을 불러야 맞지 않느냐는 주장도 있긴 있습니다. 네. 자, 이게 19일날 일어나니까 그 다음 20일날 정부가 이제 공식 발표를 했어요. 네. 이때 이 발표자는 이범석 국무총리 겸 국방부 장관이 했어요. 네. 이때 뭐냐면 여순 사건의 진상을 이야기하면서 여순 14연대가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 반란을 누가 주동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자가 극우 정객들과 결탁해서 반국가적 반란을 일으키려는策동이었다 하면서 그 주모자로서 지목을 해요. 네. 그 지목이 뭐냐? 바로 오동기라는 사람인데 오동기는 바로 여수에 있는 14연대에 갔다가 연대장으로 갔다가 48년 9월 28일 체포되었어요. 네. 그래서 서울로 압송되었어요. 그러니까 예. 한 달 전에 압송된 거지요. 20일 전에. 네네. 이 사람이 바로 사주하고 조정해서 일어난 것이 여순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즉 여순 사건은 오동기가 극우 인사들과 손을 잡고 예. 좌익 분자인 오동기가 극우와 손잡고 재밌습니다. 좌익과 되게 웃기네요. 좌익과 극우가 손잡고 그다음에 뭐냐면 사주에서 일어났다. 근데 그 주모자였던 오동기는 그 사건이 일어나기 20일 전에 체포가 되었다. 이게 다예요. 사건이 일어나기 20일 전에 체포가 됐는데, 예. 그런데 오동기 소령이 반란을 일으켰다고 책동했다는 거 말이 안 되네. 그렇죠. 예. 그럼 무슨 죄로 9월 28일에 소환됐나요? 예. 이게 참 웃긴 게 이게 바로 이제 이른바 혁명의용군 사건이란 거예요. 혁명의용군 사건. 여기엔 또 최능진이라는 분이 또 나오게 됩니다. 전에 한번 우리가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 제1공화국 사건들이 복마적이고 코미디이고 무서운지. 네. 이 여순 사건이 일어나기 약 보름 전인 10월 5일 날 이제 정부에서는 혁명의용군 사건을 발표했어요. 네. 그 핵심은 뭐냐면 최능진이라는 분이 있었잖아요. 네. 최능진 잘 알다시피 서울시경 수사국장 했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50선거 당시에는 동대문 갑구에서 이승만하고 경쟁했던 분이죠. 아. 예. 이승만 도저히 안 된 데서 도전했던 분이잖아요. 네네. 이 최능진 같은 이들이 육군 경비대 오동기 소령 등 국군 소속의 젊은 장교 다수와 공모해가지고 네네. 그 국방 경비대 내에서 혁명의용군을 조직했어. 네. 기회가 도래하면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하고 정권을 차지하려는 쿠데타를 음모했다는 거예요. 쿠데타설이에요. 아, 맞다. 이거 생각해보니까 우리 여기서 얘기한 게 아니라 물뚝심송님과 함께 했었던 그랬어요. 독재유산 답사기에서 얘기했었습니다. 이분이 최능진 독립운동가이고 예. 반 이승만이었고 당연히 그러니까 독립운동가니까 제대로 된 독립운동가는 이승만을 지지할 수가 없죠. 예. 7.1 청산을 주장하신 그런 분이었잖아요. 예, 그렇죠. 최능진이라는 분은 알다시피 민족주의자예요. 네, 민족주의자. 안창호 선생 계열의 수양동해 사건으로 구속돼서 2년 동안 감옥에 있었어요. 네.
그 해방위원회는 평안남도 건국준비위원회 치안부장으로 있었고 네. 월남한위원회는 아까 미군정 시기에 경무부 수사국장이죠. 네. 소식이 아니고 틀렸습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고. 네네. 그러다가 아까 잘 알다시피 조병옥들의 친일 경찰 등용과 경찰에 부패 있었잖아요. 네. 이에 대해서 공식을 항의하다 경찰 간부직에서 밀려난 분입니다. 아, 네. 예, 이렇게 하고 나서 그게 대한민국 정부 수립 당시에 50선거가 시작되잖아요. 네. 이때 이승만이 동대문 갖고 입후보했을 때 바로 뭐냐면 최능진 씨가 이승만을 막아야 된다 해서 출마한 거예요. 네. 이때 장택상 아시죠? 수도경찰청장 장택상하고 서북청년회 아이고. 이들이 뭐냐면 과 경찰들이 후보 방해해서 후보 등록이 취소되는 등 하다 극적으로 후보 등록까지 했던 분이에요. 예. 그러다가 뭐냐면 이런저런 계속 뭐냐면 그 방해를 통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 나중에 이 후보 취소가 됩니다. 결국은 백색 테러와 그리고 공권력의 개입으로. 네. 그 다음에 이 최능진은 재헌국회에서 가서 대통령 선출할 때 또 서재표를 옹립해가지고 이승만에 도전하게 됐죠. 네. 그래서 이승만에서 눈에 가시죠. 네. 예, 그 이러한 최능진인데 이분 전혀 좌익이 아니죠. 네. 야하고 오동기라는 좌익이라는 사람하고 둘이서 짜고서 쿠데타를 하려고 했대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던 것입니다. 이거는 조작이네요. 예. 도노아우상 이러다 유교가 일어나잖아요. 네. 그렇게 되니까 최능진 선생은 서울에서 못 내려갔어요. 근데 이 인민군 치하에서 정전평화운동 벌린 것은 결코 인민군 편이 아니잖아요. 예. 민족 분열, 전형적 민족주의자 입장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전평화운동을 치하에서 벌였다는 얘기군요. 네, 이것이 군법회에서 사형선고 받는 겁니다. 마치 평화통일 주장했다고 사형선고 받는 거랑 똑같은 얘기군요. 이때 이 최능진 조사한 것이 바로 CIC예요. 김창룡이에요. 이끄는 CIC였어요. 그래서 최능진 선생은 1951년 6.25 중이죠. 예. 경북 달성군 가청면에서 처형당합니다. 기독교 신자였고 안창호 계열의 민족주의자를 빨갱이로 몰아서 죽인 게 이승만이었고, 그렇죠? 이승만이 그 실물 맡은 게 김창룡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군요. 그렇죠. 예. 그러면 여순 사건 주모자는 다른 사람이었다는 얘기네요. 근데 문제는 여순 사건 주모자 여러 번 바뀌어요. 정부 발표에서. 바뀌어요. 네. 처음에는 전임 14연대장 오동기와 오동기 소련과 극우 정객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다음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여수여자중학교의 송욱 교장이 주동자라고 얘기해요. 학교 선생님이죠. 네. 그다음에 나중에 김주혜 중위가 주동자다. 그렇죠. 저는 이 사람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네, 그다음 또 1967년에 발행된 한국전쟁사라는 게 있어요. 네네. 이 책 상당히 문제가 많은 책이긴 한데. 네. 여기서는 또 지창수 상사가 주동자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어요. 네. 여러 번 바뀌죠. 네. 우리가 오늘 여수는 다르지 않으니까 왜 지창수 상사가 주목하게 됐냐는 다음에 다루기로 하고. 네. 이렇게 해서 일단 주동자가 4명 이상 바뀌었다는 게 일단 첫째 코미디고. 네. 문제는 이 오동기라는 사람은 여수 연대장을 했지만 어디까지나 아까 말했지만. 네. 압송되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순 사건이 일어나기 20일 전에 이미 체포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근데 최능진 선생 같은 경우는 전혀 아니잖아요. 예. 민족주의 어떻게 극자하고 손을 잡겠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 전체가 악의가 안 맞죠. 여기 오동기나 최능진을 몰아낸 게 김창룡이 강기한 CIA 방식대예요. 그래서 최능진 유가족들이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래가지고 최능진의 유가족들이 1993년에 독립운동가 서원 요청을 합니다. 네. 그런데 보훈처에서 이적죄가 있어서 서원은 불가능하다 통보를 받죠. 이적죄, 반역자란 거예요. 이렇게 해서 결국 이게 2009년에 왔어요. 네. 진실화해위원회 아시죠? 네.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진 진실화해위원회가 이명박 정부 하에서도 어렵게 운영되면서 네. 이승만 정권에서 군법회를 통해 사형선고를 받고 총살당한 최능진은 사실관계가 오인된 판결로 부당한 죽음을 당했다고 결론을 짓습니다. 네. 그래서 국가의 사과와 법원의 재심 수용을 권고하게 되고 네네. 그렇게 하면서 한마디로 해서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최능진은 이승만에게 맞선 것을 계기로 해서 헌법에 설치된 근거도 없고 법관의 자격도 없으며 재판할 관한 꼴도 없는 군법회의에서 그러니까 자격도 없는 군법회의에서 사실관계조차 잘못된 판결로 총살됐다고 결론을 짓게 되면서 이제 명예회복의 길이 열렸습니다. 겨우 그렇죠? 네, 최능진 그저 오동이는 회복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널리 알고 있는 그런 진보당의 조봉암, 죽산 조봉암 선생 같은 분 아니라
이렇게 그보다 뭡니까? 지위는 좀 낮았습니다만 최능진과 같은 독립운동가이며 민족주의자가 이렇게 억울한 죽음을 맞기도 이렇게 했군요. 그래서 지금 그 김창룡이 관계된 용공 조작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오동진 연대장이 오동기 연대장이 극우 정객과 손을 잡았다 그러는데, 극우면은 반공인데 누구랑 손을 잡았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때 지칭한 게 바로 김구 선생이에요. 어이? 예. 이범석 국무총리 겸 국방부 장관이 그 당시 여순에 대해서 이게 내용을 밝힐 때 극우 정객과 결탁해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이 대목이 뭐냐면 김구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구 선생을 여기다가 연관시켜서 잡아놓으려고 그랬다는 얘기군요. 무섭죠. 와. 그러니까 세상에 백범 같은 반공주의자를 네. 지금 뭐죠? 여순 반란 사건에다가 연관시켜서 정치적으로 침몰시키려고 한 거예요. 그렇군요. 이런 사건에서 오동기가 무사할 리가 있겠으며 네. 이 사건 자체에 진실성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그 윤석하 씨가 여간첩 김수임을 소재로 한 그런 그 연극에서 출연했었죠. 그래서 김수임은 사실은 이중 스파이가 아니고 조작당한 거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것도 조작인가요? 결국은? 이것도 김장이 관계했죠. 자. 예, 이분 또 거의 조작이 아닌가라고 굳어지고 있어요. 야, 지금. 이거 여기까지 얘기하고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투비 컨티뉴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김창룡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해야 되겠군요.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